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나는 말을 마치자 눈물이 핑 돌았다. 사람은 누구나 다 혼자다. 누구나 혼자다. 아버지도 나도 다 혼자다. 누가 누구를 어떻게 위로하고 부축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눈부신 아침 햇살 속을 걸어서 버스 정류장까지 갔다. 오탁번 지음. 아버지와 치악산. 아버지가 골절상을 입은 것은 정년퇴직을 석 달 앞둔 어느 날 아침이었다. 금지 분교로 옮긴 지 9달 만의 어느 날 아침, 아버지 오재수 분교장은 마을과 분교 사이를 흐르는 개울에서 실족을 한 것이었다. 여름 장마 때나 돼야 물이 콸콸 흐르다가 마는 이름만 개울이지, 여느 때는 흐르는 물 대신 흰 자갈들이 등을 드러내고 있는 개울 위에 커다란 낙엽송을 새끼로 묶어 만든 목교가 놓여 있었다. 사람이 지날 때면 그 다리는 흔들거리곤 했는데, 아버지는 5월 어느 날 눈부신 아침에 출근을 하다가 다리 위에서 개울 바닥으로 떨어져 왼쪽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다. 토요일 아침 출근을 하고 나서 나는 이런 사실을 알고 가슴이 뛰었다. 그날 아침 나는 차양모와 운동화 차림으로 커다란 비닐 자루를 들고 자연보호운동을 나가기 위하여 출근을 했는데, 운동원의 인원 점검을 막 시작했을 때 금지에서 전화가 걸려온 것이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분교의 여교사였다. 지금 공의한테서 치료를 받고 계시지만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요. 여교사의 목소리는 다급하게 들렸다. 시에서 남한강 쪽으로 근 100여리 떨어져 있는 금지와 시를 연결하는 전화선은 행정전화뿐이었다. 면사무소와 우체국에 와야만 걸 수 있는 전화니까. 여교사는 금지에서 면 소재지까지 20여리를 달려와서 전화를 걸고 있는 것이다. 나는 잡음이 심하게 들리는 전화를 받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러자 나도 마음이 급해졌다. 나는 사무실을 급히 빠져나와서 이제 막 인원 점검을 받느라고 군청 마당에 도열한 사람들 사이로 뛰어갔다. 살림 과장을 찾았다. 과장의 대머리는 금방 눈에 띄었다. 아버지께서 다치셨다는 연락이 왔어요. 지금 곧 금지로 가봐야겠는데. 이거 참 야단났군. 오개장이 빠지면 자연보호가 제대로 될 리가 없지 않소. 산림계장인 나는 자연보호운동을 나갈 때마다 향도 노릇을 했다. 등산객이 오르내리는 계곡을 찾아 병이나 깡통을 주어서 구덩이를 파서 묻고 휴지를 모아 불을 지르고, 또 적당한 휴식처에 운동원을 집합시켜서 자연보호 헌장을 함께 낭독하는 것이었다. 시내 군청과 공무원들은 토요일마다 늘 자연보호 운동을 나갔다. 중고교 학생들과 부녀회원들도 참가하는 날이 있었지만, 그럴 때면 산림계장인 나는 휴대용 확성기를 손에 들고 일일이 그들을 지휘했다. 자연환경을 보호하면서도 그들은 때로 어린 나무를 짓밟는다거나 하여 자연을 훼손하는 일이 많이 있지만, 자연보호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필요 때문에 학생이나 부녀자들까지도 동원하는 것이었다. 지난 가을부터 한겨울 2달을 빼고는 토요일이면 같은 일과가 계속되어 어떤 이는 짜증을 내기도 했지만, 산림계장이라는 직책에 은연중 만족하는 때문인지 나는 그렇지가 않았다. 사무실에 앉아서 근무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산으로 들로 쏘다니며 상쾌한 공기를 마시는 일이 아주 내 성미에 맞았다. 특히 봉천을 따라서 치악산 계곡으로 깊이 들어가는 날이 좋았다. 치악산은 토요일마다 나를 기다렸다. 금지로 가는 버스는 텅텅 비다시피 한 채 떠났다. 하루 2차례 쉬고 가는 버스였는데 토요일 오전에 나가는 버스는 늘 이랬다.
나는 담배를 한 개 피워물고 성냥을 그었다. 차장이 나를 자꾸 바라다 보았다. 등산 차림을 하고 혼자서 아무것도 안 든 채 버스를 탄 내 모습이 이상한 눈치였다. 시내를 벗어나자 한동안 군부대의 철조망을 옆에 끼고 버스는 달려갔다. 위장망으로 덮인 콘세트 건물이 여러 개 잇따라 있고 그 사이로 러닝셔츠 바람인 병정들이 작업을 하는 모습과 푸르고 잔잔한 논에서 모내기를 하는 농부들의 모습이 조화를 이루며 차창을 스쳐갔다. 들 한가운데 조망이 좋은 곳에 커다랗게 서 있는 청량음료 광고판과 텔레비전과 세탁기 광고판이 보였다. 모내기를 하는 농부들이 사이다나 콜라를 마시는 풍습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나는 이런 생각을 되는 대로 하면서 자꾸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아버지의 모습을 열심히 지워나갔다.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모습이 잠시 떠올랐으나 곧 근엄한 표정으로 바뀌며 공무 시간에 왜 사사로운 일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느냐고 꾸짖었다. 나는 후닥닥 놀라서 자리에서 엉덩이를 들었다 놓으며 아버지 얼굴을 지웠다. 아직 멀었니? 차장은 나를 헬끔 보고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렇다. 이런 시골버스에서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었다. 나는 자꾸 마음이 불안해져 왔다. 나는 벌써부터 아버지에게 압도당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주먹을 꽉 쥐고 아버지와 대결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멀고 드높은 곳에서 나를 내려다보았고 나는 자꾸 움츠러들다가 마치 날개 뜯긴 날벌레처럼 몸을 바르르 떨었다. 나는 몸을 떨다가 기진했다. 차장이 깨우는 바람에 정신이 들었다. 나는 얼른 버스에서 내렸다. 금지는 하나도 변한 게 없었다. 지도에는 조그만 동그라미표로도 표시되지 않은 마을이었다. 아버지가 작년에 분교장을 자원해서 오실 때 함께 왔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게 꼭 같았다. 사방이 숲으로 둘러싸인 사이로 인가가 드문드문 보였고 그 뒤편으로 개울이 있고 그 너머에 분교가 있었다. 교사는 3명으로 2학년씩 합반 수업을 하는 조그만 학교였다. 공의 진료소는 바로 나무다리 옆 농가의 사랑을 빌려서 간단한 의료기구와 약을 비치해놓고 있었다. 내가 들어서자 젊은 공의는 변명하듯 말했다. 시내 병원으로 옮기셔야겠는데 도무지 교장 선생님께서. 나는 곧 그의 말을 알아들었다. 아버지가 병원에 가기를 거절하고 있는 것이다. 괜찮다. 나를 보자 아버지는 이렇게 한마디 하고는 얼굴을 조금 찡그렸다. 지난 3월에 배웠을 때보다도 백발이 더 성성하여 순간적으로 콧마루가 찡하니 아팠지만 나는 곧 마음을 굳게 먹고 아버지와 대결하듯 꼿꼿한 자세를 하고 말했다. 골절이 됐답니다. 왼쪽 다리가 띵띵하게 부어오른 아버지는 예상했던 대로 근엄하고 강직한 표정을 하나도 흐트리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 나는 2번째로 괜찮다는 말을 들으며 다시 한번 부자간의 심한 차단감을 확인하고 있었다. 버스를 타고 금지로 오면서 내심으로 불의 사고를 당하여 고통 속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린 아버지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다. 여교사의 전화를 받으면서 가슴이 뛴 것도 아버지의 최초의 열등과 패배를 이제 드디어 경험하게 됐다는 데서 오는 쾌감이었다. 아들에게 의지하고 애원하는 늙고 힘없는 아버지 얼굴을 보게 되기를 나는 기대하였다. 아들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공경에 처한 아버지의 모습을 나는 벌써 오래전부터 갈망해 왔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의 이러한 마음은 늙은 아버지에 대한 효심에서 나오는 간절한 소망은 아니었다. 오히려 거꾸로 평생 동안 계속된 아버지와의 대결에서
마지막 라운드에서만이라도 이기고 싶은 안타까움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아버지가 골절상을 입었다는 전화를 받고 그 순간부터 가슴이 뛴 것도 이제 드디어 그러한 승리의 순간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제야말로 내가 아버지보다 우위에 서서 그를 돕고 끌어줄 만한 시기가 됐다고 느꼈다. 평생을 국민학교 교사로 보낸 아버지는 이제 정년을 석 달 앞두고 있는 노인이고 나는 31살의 오갑 공무원으로 당당한 군청 산림계장이 됐으니 말이다. 나의 근육은 단단했고 공무원 생활 5년 동안에 제법 그럴싸한 티도 붙어서 이미 백가죽엔 살이 붙는 그런 나이가 된 것이었다. 완전한 골절은 아니고 부분 골절입니다. 진통 주사를 놨지만 곧 시내병원으로 가셔서 치료해야 할 겁니다. 공의는 나와 아버지를 번갈아 보면서 말했다. 아버지는 눈썹을 치켜 세웠다. 알겠소. 하지만 너무 걱정 마시오. 이제 차츰 진정이 될 테니까. 그리고 나서 한동안 간격을 두었다가 나를 보며 말했다. 너도 아무 걱정 말고 오후차로 들어가거라. 나는 밖으로 나왔다. 아버지와의 대결에서 역전의 기회가 아주 사라진 것을 알고 나는 화가 났다. 분교 쪽에서 땡땡땡 종소리가 울려왔다. 푸른 숲속에 쌓여 이마만 간신히 보이는 분교에서 아이들이 제잘거리는 소리가 잇따라 들려왔다. 잠시 후에 아이들이 한때씩 몰려나와서 숲속으로 사라져갔다. 몇은 목교를 건너오기도 했다.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내리는 속에 숲속으로 숨고 또 머리를 내미는 아이들의 모습이 마치 숨바꼭질하는 요정들처럼 고왔다. 나는 목교를 건너오는 여교사를 기다리고 서 있었다. 나에게 전화를 해준 바로 그 여교사였다. 교육대학을 나온 지 이때밖에 되지 않는 그 여교사는 이제 22살쯤 되었을까? 짧게 자른 머리칼의 깨끗한 모습이 늘 인상적이었다. 좀 어떠시죠? 괜찮습니다. 나는 여교사의 말에 대꾸를 하고 나서 흠칫 놀랐다.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었다. 여교사는 내 말을 듣자 의외라는 듯이 입을 벌렸다. 아버지는 여교사가 들어서자 자세를 바로 하며 말했다. 미안하오. 방 안에 정적이 흘렀다. 수심이 깊은 물속에 가라앉아 있는 사람들처럼 공의도 나도 여교사도 한동안 숨을 들이마시지 못했다. 교장 선생님은 참을성이 대단하신 분이군요. 진통제도 안 맞으시겠다면서 그냥 버티고 계십니다. 저녁나절 공의와 나는 개울뚝에 앉아서 막 넘어가려는 5월의 햇살을 이마에 받고 있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에요. 부분골절이긴 해도 고통이 대단하실 텐데 이상하게도 진정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요? 나는 공의의 말을 들으며 공연히 금지까지 허겁지겁 달려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계를 보았다. 6시가 가까웠다. 이제는 시내로 나가는 버스도 끊어졌다. 다리 건너 분교도 어두워지는 숲에 쌓인 채 저녁을 맞고 있었다. 이따금 유리창이 바람에 흔들리는지 번쩍번쩍 빛나기도 했고 숲속에서 산새떼가 돌팔매같이 튀어올랐다가는 떨어져 내렸다. 어둠이 깔리는 숲은 마치 잿빛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보였다. 참, 요즘 같은 세상에 둘도 없는 분입니다. 아주 훌륭하시죠. 이런 벽지분교에 자청해서 오셨다는 말을 듣고 처음에는 낭설이라고 생각했어요. 시내에서 무슨 사고를 내서 정년까지가 얼마 안 남았으니 그저 분교 근무나 시키는 줄 알았어요. 공의는 아버지에 관해서 말하고 싶은 모양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보다도 몇 갑절 더 실감나고 감동적인 아버지의 이야기를 나한테서 기대하는 눈치였다. 그러나 나는 할 이야기가 없었다.
내가 아버지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시내 국민학교 교장은 물론이려니와 군 교육장을 하라고 해도 다 뿌리치고 군내의 벽지만을 골라다니며 교장으로 근무해온 아버지, 교육가로서의 사명이나 행적에 대하여 공사석을 막론하고 한마디도 말하지 않은 아버지, 이러한 나의 아버지, 아니 오재수 분교장에 대하여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10살이고 누이 인자가 8살이던 해에 어머니와 사별하신 후 절망의 대상으로 나를, 희망의 대상으로 누이를 기르면서 홀로 독신 생활을 해오신 아버지, 대학 입시에 몇 번씩 낙방하는 나를 보면서 아버지는 늘 한숨을 쉬었고 인자가 중고교를 쭉 수석으로 마치고 이화여대 가정과에 합격했을 때 커다랗게 웃으신 나의 아버지. 아버지 앞에서 나는 언제나 맥없이 낮아빠진 폐차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불안정과 미완성의 표본이었고 누이 인자는 완성과 완전의 표본으로 절대자 아버지 손에서 양육받았다. 아버지는 결점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절대자였다. 도대체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아버지를 비난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아버지는 늘 주위 사람들한테서 품위와 권능을 갖춘 절대자로 보였고 그만큼 그들과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지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러한 관계를 평생 동안 잘 유지해왔다고 할 수 있었다. 아버지는 뭔지 알아요? 말하자면 밀교의 교주에 지나지 않아요. 이렇게 아버지의 권위에 대하여 처음으로 야유한 사람은 뜻밖에도 누이 인자였다. 대학을 졸업하던 해 인자는 영어회화를 가르치던 미국인 강사와 결혼을 했는데 그의 결혼이 아버지에 의해 한마디로 거절당하자 인자는 지금까지의 아버지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끊고 이렇게 당돌하게 말한 것이었다. 제대를 한 후 나는 아버지의 눈치를 보며 멀찌감치해서 그들 부녀의 균열 상태를 지켜보았다. 인자가 미국으로 떠나버린 다음 아버지의 오지증이 더 심해진 것 같았다. 귀기가 서린 교주 같았다. 군 교육계에서는 물론 중앙에까지 그의 초연한 교육자로서의 품위는 널리 알려져서 마침내 아버지는 커다란 산처럼 군민들 사이에 자리 잡았다. 내가 고등학교 동창 친구의 누이를 아내로 삼겠다고 말씀드렸을 때 아버지는 눈을 감은 채 묵묵부답이었지만 나는 마음먹은 대로 혼인식을 올렸고 그 후 곧바로 군청에 취직이 되었다. 지방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는 일이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지만 아무튼 나는 내 힘으로 인생을 개척할 수 있게 되어서 어느 정도 자신이 붙었고 어머니 제사 때와 명절 때에는 쇠고기 근을 사들고 아버지가 계신 곳을 찾아가 거의 일방적으로 부자의 관계를 맺다가 돌아오곤 했다. 모든 일에 요령이었고 머리가 쉽게 돌아가지 않는 내가 군청에서 산림계장까지 된 것이 아버지와의 이러한 부자의 관계를 일방적으로나마 지탱해 보려는 안간힘에서 나온 것인지도 몰랐다. 나는 아버지처럼 큰 산이 될 수는 없어도 그 산 아래 있는 작은 바위나 잡목처럼 되고 싶었다. 나는 결코 휴지나 송충이는 될 수 없었다. 그러자 지방 공무원으로서의 나의 위치가 제법 자리 잡혀 나가서 아내가 첫 임신을 하고 골목 대포집 여자들이 오계장님이라고 희떡게 부르게 되자 차츰 아버지와 나 사이의 부자관계를 다시 설정하게 되었다. 물론 그것은 대등의 관계는 절대로 아니었다. 나는 절대자로서의 위엄과 신비 대신에 따뜻한 육친의 정을 바랐다. 그러나 아버지는 절대자의 산에서 조금도 하산하지 않았다. 이러한 데서 오는 반감은 때때로 아버지의 존재를 의식적으로 무시하려는 태도로 변하여 갈 때도 있었다.
아무튼 그는 정년을 앞둔 노인이고 나는 이제 31살의 당당한 청년인 것이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기침을 하거나 노인의 어쩔 수 없는 약함을 드러내 보일 때면 가슴이 뛰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초인적인 힘을 지닌 절대자의 자리를 지키면서 건재하였고 나는 누이 인자가 비워놓고 간 희망의 자리까지 스스로 떠맡아 희망과 절망이 뒤섞인 상태에서 아버지의 정년을 바로 코앞에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인자는 미국으로 가서 자기 남편과 해수욕장에서 포옹을 한 사진을 보내었을 뿐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약삭빠르게 도망쳐버렸다. 주말이면 언제나 치악산을 갑니다. 산이라는 게 참 이상해요. 멀리서 보면 아무 뜻이 없다가도 일단 그 속에 들어가면 나는 어두워진 개울을 내려다보면서 말했다. 스스로 생각해도 내 말이 이상했다. 나는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가? 공의 손에서 담배 불티가 픽 날아왔다. 자연보호 운동입니까? 내가 산림 개장이에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이렇게 등산복 차림으로 치악산으로 가죠. 하긴 그런 운동이 진작 일어났어야 하는 거예요. 산이 너무 짓밟혔어요. 계곡마다 오물과 휴지가 뒤범벅이고 좀 괜찮다 싶은 강산은 그저 관광객들로 온통 난장판이지 뭡니까? 치악산도 요즘 많이 속화됐죠? 치악산에 가보셨습니까? 그럼요. 저도 대학 때 그곳으로 캠핑도 갔었죠. 나는 갑자기 치악산이 보고 싶어졌다. 개울 너머 분교 뒤에서부터 산냄새가 끊겼다 이어졌다 하면서 날아왔다. 바람이 후두둑 후두둑 불었다. 구룡산까지 버스가 다니고 등산로가 닦여지면서부터 더럽혀졌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쭉 원주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늘 치악산을 바라보면서 성장했죠. 그러나 가까이 갈 엄두는 못 냈지요. 어쩌다가 학교에서 소풍을 갈 때나 따라갔지만 산이 너무 크고 무서웠어요. 무서워요? 어릴 땐 그랬죠. 지금은 다르지만. 멀리 커다랗게 앉아있는 산은 가까이 가면 천천히 움직였다. 어릴 때 산에 가면 나는 무서웠다. 그러나 내가 산림계 직원으로 자연보호운동을 나갔을 때 나는 치악산이 옛날의 산이 아니라 이제는 늙고 힘없는 산이 돼 있음을 알았다. 야호 소리가 계곡마다에서 들리고 암자의 스님들도 관광 안내원처럼 세련되어 합장을 하고 울긋불긋한 등산복 차림이 산등성이마다에 꽃무더기처럼 흩어져 있는 산은 이제는 커다랗고 신비스러운 산이 아니라 모든 세파에 시달려 주름살이 깊게 팬 노인처럼 힘이 없었다. 그만큼 치악산은 인간의 세계 속으로 들어와 있었다. 나는 그게 좋았다. 아버지를 부축하여 숙소로 모실 때 약간씩 체중을 기대어 왔을 뿐 골절이 된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혼자서 곧바로 발걸음을 옮겨 놓았다. 아버지의 숙소는 분교 옆의 조그만 관사에 자리 잡고 있었다. 외지에서 온 교사들을 위하여 세운 관사에는 아버지와 2명의 교사들이 있었고 밥 짓고 허드렛 일하는 노파가 한 사람 고용되어 있었다. 아버지는 숙소로 돌아오자 나에게 말했다. 애비 걱정은 하나도 말아라. 정년이 3달밖에 안 남은 내가 그동안 지택 못하겠는가. 사람은 누구나 다 혼자다. 인자한테서는 무슨 소식이 안 왔습니까? 나는 아버지의 아픈 곳을 찌르려고 인자 이야기를 꺼냈지만 그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한참 후에 아버지가 입을 뗐다. 아이 놈은 잘 자라느냐? 예, 이제 2돌 지났어요. 말을 배우느라고 한창 재롱입니다. 허허. 아버지가 오랜만에 웃었다. 나는 갑자기 마음이 상쾌해졌다. 내 걱정 말고 직무에 충실하거라.
공무원이 함부로 자리를 비우면 안 돼. 스스로 기강을 세워서 살아야지. 알겠습니다. 요즘 한창 바빠요. 토요일마다 자연보호운동을 나가는데 학생들과 부녀자들을 인솔해야 하니까요. 아버지와 일상생활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꽤 오랜만이었다. 아버지는 여교사가 끓여온 엽차를 마시며 내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우리 학교에도 공문이 내려왔더구나. 그러나 자연을 보호할 생각을 말고 늘 감사해야지. 그러면 자연 풍치가 훼손되는 일도 없다. 지역산이 옛날보다 많이 달라졌어요. 어느 계곡을 가든 사람들의 찌꺼기가 그대로 나뒹굴고 있어요. 자연보호운동이 진작부터 일어나야 하는 건데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엽차를 다 마신 아버지는 여교사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여교사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교장 선생님, 정말 괜찮으시겠는지요? 학교 일은 아무 걱정 마시고 시내 병원으로 나가서 치료를 받고 오세요. 괜찮소. 늙은 사람 뼈는 조금 금이 갔어도 다 매일 반이요. 아버지는 여교사의 근심스러운 얼굴을 보면서 빙그레 웃었다. 여교사의 얼굴을 다시 보자 인자 생각이 났다. 공의가 한번 다녀갔지만 별다른 투약을 한 것도 아닌데 아버지는 9시가 넘자 잠이 들었다. 관사가 정적에 쌓였다. 나는 호롱불의 심지를 낮춰놓고 마당으로 나왔다. 싸늘할 정도로 상쾌한 산냄새가 숨이 막힐 지경으로 불어왔다. 사방이 칠흑의 어둠이었다. 어둠 속에서 5월 어느 저녁의 풋풋한 향기가 번뜩번뜩 풍겨왔다. 참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젠 붓기도 많이 빠지고 정말 교장 선생님 말씀처럼 아무 일도 없게 되겠는데요. 공의가 조금 전에 속삭이던 말이 생각났다. 의지로서 고통을 억압하고 있는 것일까? 아버지 말 맞다나 늙은이 뼈라서 금이 좀 갔어도 별 대수롭지 않은 것일까? 아무튼 아버지는 환자답지 않게 자세를 하나도 흐트러뜨리지 않고 있었다. 아버지의 모습이 커다란 산처럼 부풀어 오르며 내 앞을 막아섰다. 나는 숨이 막혔다. 어둠 속에서도 그 산은 뚜렷한 형체를 나타내어 내 앞으로 다가왔다. 걱정이 많이 되시죠? 어둠 속 풀향기 속에서 여교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어둠 속에서 나온 희미한 여교사와 함께 개울뚝으로 나갔다. 개울뚝으로 별이 많이 떨어져 내렸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언제나 완전 무결하신 분으로 모든 일을 혼자서 처리하고 계시니까 제가 어떻게 걱정을 하고 안 하고도 없죠. 오히려 아버지한테 제가 늘 걱정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교사는 돌부리에 채였는지 잠시 몸을 휘청했다. 나는 아버지를 비난하고 싶었다. 우리 부자 사이는 보통과는 아주 다르죠. 남남과 같죠. 저희 아버지께서는 저를 아들로 인정하기를 늘 거부하시죠. 제가 그분의 기대를 다 저버렸기 때문일 거예요. 공부도 못하고 늘 주변머리 어깨 굴었으니까. 까닭 모를 화가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돌멩이를 집어서 개울로 휙 던졌다. 풍덩 소리 대신 땡땡을 하는 기분 나쁜 소리가 들려왔다. 교장 선생님도 어쩔 수 없는 노인이에요. 그분은 노인이 아닙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시죠? 밀교의 교주예요. 오로지 위엄과 신비로 자신을 위장하고 다른 것은 전혀 드러내 보이지 않는 그런 분이니까 가정이든 자식이든 다 소용없는 거예요. 어느새 내 말은 몇 년 전 인자가 하던 말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었다. 이튿날 나는 아침차로 금지를 떠났다. 아버지는 아침이 되자 한결 좋아져서 세면을 하러 운물까지 혼자 갔다 올 정도였다. 나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었다.
분교의 교사들과 공의가 위급한 일이 생기면 즉시 전화를 하겠다고 했을 때 나는 아버지의 귀에 들리도록 큰 소리로 대꾸했다. 그러실 것 없습니다. 요즘 공무가 바쁘니까 그런 연락받아도 금지까지 올 수도 없을 거예요. 나는 말을 마치자 눈물이 핑 돌았다. 사람은 누구나 다 혼자다. 누구나 혼자다. 아버지도 나도 다 혼자다. 누가 누구를 어떻게 위로하고 부축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눈부신 아침 햇살 속을 걸어서 버스 정류장까지 갔다. 막 시동을 건 버스는 이내 출발하였다. 나는 눈물을 조금 흘린 것을 빼고는 기분이 아주 상쾌하였다. 그 후 금지에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이따금 신음하는 아버지의 영상이 머릿속에 떠오르기도 했지만 나는 북북 찢어버렸다. 열심히 근무를 했고 퇴근 후면 동료들과 어울려 대포집에서 하루의 일과를 청산하고 집에 돌아가면 3살 난 도리를 안고 아내가 부엌에서 만드는 두부찌개 냄새를 기다리고 저녁밥을 먹은 다음에 연속 방송국을 보며 아내와 킬킬거리고 도리를 재우고 나서 아내와 잠자리를 즐겼다. 그러면서도 나는 언제나 토요일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치악산은 계곡이 무수하게 많아서 자연보호운동의 대상지는 언제나 변함이 없었다. 아무리 휴지를 줍고 깡통을 주어도 다시 쌓이고 있었다. 서울에서 몰려오는 등산객들은 배낭에 하나 가득 담아온 찌꺼기들을 치악산에 다 버리고 갔다. 나는 운동원들을 지휘해서 주말마다 치악산으로 올라갔다. 군청에서는 벌써 전부터 산림개장의 근무 태도에 대해서 칭찬이 자자했다. 자발적으로 나서서 열심히 운동을 독려하고 오후 늦게까지 치악산에서 사는 나를 윗분들도 높이 평가하는 모양이었다. 6월이 되었다. 도지사 표창장이 내려왔다. 군청 직원을 강당에 집합시켜 놓고 거행된 표창식이 끝난 다음 군수는 나에게 촌지를 주며 등을 두드렸다. 오 계장 덕분에 우리 군이 지사님에게서 아주 칭찬을 들었소. 도내에서 가장 모범적인 자연보호운동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었소. 군수는 기분이 좋아서 커다란 몸집을 흔들며 악수한 손을 놓지 않았다. 오재수 교장이 바로 아버님이 되지요. 역시 그분 자제라서 오 계장도 비범한 면이 있소. 금지 소식을 들은 것은 6월 중순이 되어서였다. 그 여교사가 시내에 나왔다가 나에게 연락을 해서 군청 휴게실에서 만났다. 교장 선생님은 요즘 아주 건강이 좋으십니다. 골절된 다리도 다 나으신 것 같고요. 여교사는 나를 위로하듯 말했다. 정년 퇴임식에는 도청과 문교부에서 높은 분이 금지해 오신답니다. 교육훈장도 받으신대요. 아버지의 정년이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다는 사실이 그제야 다시 생각났다. 평생을 교육에 헌신하신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모든 영광은 굉장할 것이었다. 나는 다시 큰 산 앞에 선 것처럼 숨이 막히고 내 몸뚱이가 왜소하게 느껴졌다. 선생도 평생을 교육에 몸바치실 겁니까? 나는 담배를 비벼끄며 여교사에게 말했다. 아니요. 저야 좋은 사람 만날 때까지만 하는 거예요. 요즘 선생질도 못 해먹어요. 월급이 얼만 줄 아세요? 여교사는 차를 홀짝 마시며 배시시 웃었다. 나는 여교사의 얼굴을 가만히 꿰뚫어 보았다. 가무잡잡하고 미간이 좁았다. 갑자기 남성으로서의 욕망이 끌어올랐다. 욕망을 얼른 죽이며 나는 일어섰다. 금지 분교가 화제로 잿더미가 된 것은 얼마 후 아버지의 정년이 한 달도 못 남은 어느 날 저녁이었다. 그날 나는 퇴근을 한 다음 대포집에서 목을 축이고 돌아와 도리를 배 위에 올려놓고 흥얼거리고 있는데 고등학교 동창들이 찾아왔다. 도지사 표창을 받았으니 한턱 내라는 것이었다.
시장에서 자파상을 하는 친구, 타이어 수리 공장을 하는 친구들이 어울려 어디서 뒤늦게 나의 수상 소식을 듣고 몰려온 것이었다. 나는 그들과 어울려 밖으로 나가서 술을 진탕 마시며 황포 돛대와 목포의 눈물, 울고 넘는 박달재를 불렀다. 그날 밤 나는 술에 떨어져 술계집에 팔을 베고 잠이 들었다가 아침에 깨었다. 곧바로 군청으로 출근을 하자 금지에서 온 소식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미 전날 밤에 온 것이었다. 금지분교 화재, 분교장 사망. 숙직원이 받아 써놓은 쪽지의 글자가 불꽃처럼 넘실거렸다. 간신히 글자를 해독하자마자 나는 벌떡 일어섰다. 버스 정류장으로 뛰었다. 멀리 치악산이 보였다. 잿빛 구름이 산 중턱까지 내려와 있는 치악산은 몹시도 외롭고 나약해 보였다. 나는 울었다. 교장 선생님께서 스스로 불길 속으로 걸어 들어가셨어요. 아무리 말려도 뿌리치시고 평소 침무하시던 교장실로 들어가시자마자 천장이 불길 속으로 무너져 내렸어요. 어떻게 손을 쓸 틈도 없었습니다. 내가 금지 분교에 도착하자 교사들이 울면서 말했다. 숲으로 둘러싸인 분교는 완전히 잿더미가 돼 있었다. 주민들과 학생들도 잿바람을 들이마셔가며 자꾸자꾸 울었다. 나는 울지 않았다. 나는 교사들과 함께 잿더미를 파헤쳤다. 아직도 뜨거운 불기운이 그대로 있는 잿더미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제가 된 아버지의 유해를 추렸다. 사람들이 자꾸자꾸 울었다. 나는 울지 않았다. 완전한 생애를 마치려고 면밀한 준비를 하고 있던 아버지. 정년이 되어 늙고 나약해지는 노년을 거부한 아버지. 오재수 분교장의 완전 무결한 힘에 눌려 몸을 가눌 수도 없는 꼴이 되어 그의 유해를 안고 나는 금지를 떠났다. 그날 오후 나는 혼자 치악산으로 가서 아버지의 유해를 뿌렸다. 나는 울지 않았다. 이제 치악산에는 다시 오지 않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아버지의 유해 대신에 이러한 예감을 안고 큰 산을 내려오면서 나는 비로소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완벽한 아버지의 삶은 마치 굳건한 치악산 같아서 오를 수는 있지만 정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죽음을 맞이한 아들은 아버지가 더 이상 극복해야 될 존재가 아닌 그리움의 대상으로 여겨집니다.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